14만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의 매도 폭탄으로 떨어지면서 가격이 급락할 거야 라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게 왜 퍼드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알고라님 미국 1절만 합시다. 뇌절은 이제 그만. 마운트국스 매도 퍼드. 촬영 시각은 4월 23일 낮 12시 40분경입니다. 자, 6만 달러 귀신같이 지켜내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게 다 뭔가 지속적으로 6만 달러 아래에서 횡보한 게 아니고요. 잠깐 찍고 올라왔다가 하는 식이었어요. 6만은 귀신같이 지켜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반감기 직전에 좀 조정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그 조정의 폭은 한 20, 30%쯤 나왔고요. 그런데 조정의 폭이 깊지가 않죠. 이유는 아무래도 ETF 자금 유입 때문이겠죠. 긴 시계열에서 보자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약간 6만 달러 잠깐 찍고 내려올 때만 해도 되게 불안했거든요. 제가 이제 23년 이후로 봤더니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올라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르는 건 급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ETF 자금 유입이기 때문일 텐데요. 19일 금요일 GBTC에서 4,600만 달러가 순유출됐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ETF에서 총 6천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앞서서 그 목요일까지 순유출이 나왔었거든요. ETF 전체로 보자면. 그런데 금요일에는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반길 일이죠. 자, 그리고 지난주 전체로 보자면요. 제가 그 목요일까지 순유출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주 전체로 보자면 ETF라고 하는 게 미국 현물 ETF입니다. 2.03억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고요. 이 ETF를 포함해서 전체 디지털 자산 상품에서는 2.06억 달러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자, 월요일 날은 어땠을까요? 22일 월요일로 보자면 GBTC에서 3,500만 달러의 순유출이 있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적은 규모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올 물량은 다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TF 전체로 보자면요. 6,20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의해서 이틀 연속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TF에서 가장 힘을 내준 건 블랙락이죠. 70일 연속, 제가 이게 69일이잖아요. 월요일까지 포함을 하면 70거래일 연속 자금 유입 기록을 세웠습니다. 상장한 이래 70거래일 연속 자금이 유입된 거거든요. 역대 10일인데 지금 70일 되면서 역대 공동 10위로 올라섰습니다. 특히나 지금 블랙록으로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자금이 빠지는 곳은 그레이스케일이죠. 수수료가 무려 1.5%입니다. 야, 누가 1.5%짜리 수수료를 내는데 투자하고 싶겠어요? 똑같은 상품인데 블랙락은 0.3%거든요. 그러니까 GBTC에서는 내가 ETF에 투자하고 싶어도 일단 GBTC는 정리하고 다른 ETF로 갈아타는 수요가 있을 겁니다. 아예 비트코인 투자를 이제 그만할래 라고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물량도 있겠지만요. 갈아타는 물량 자체도 지금 GBTC에서는 아마 나와서 다른 ETF로 유입될 거예요. 이러니까 그레이스케일도 드디어 뭔가 그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ETF 스피ን오프 펀드를 이제 내놓기로 했습니다. 수수료를 얼마로 했나? 0.15%로 만들었어요. 1.5에 10분의 1로만 받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얼마냐? 블랙락이 지금 0.3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도 0.2에서 0.3. 0.15면요. 업계 최저입니다. 위기감에 0.15%를 던진 거예요. 자,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GBTC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어쨌든 가장 많습니다. 왜? 애초 출발 한 60만 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요. 아마 조만간 역전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역전이 되기 전에 0.15%라는 업계 최저 수수료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게다가 블랙락이야 세계 최대 운용사니까 강점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레이스케일의 강점은 뭐예요? 운용을 이미 오래 해봤다는 거. 그런 운용 경험에 있어서는 진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곳이니까 수수료를 낮추면 아마 GBTC에서 자꾸 돈이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향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일 토요일 오전 9시 9분경에 반감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번 반감기가 특별한 5가지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20년 반감기 이후에 암호화폐 사용자가 400% 늘었습니다. 23년 말 기준으로 이미 5억 8천만 명이 지금 크립토 사용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반감기를 체감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반감기 직전에요. 약간 되돌림,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반감기는 좀 특이한 게 반감기 도래 전에 급등 랠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채굴자들의 상황이 더 긍정적이다라는 건데요. 이게 채굴자들의 부채 수준이 과거보다 더 낮다라고 합니다. 전기료와 같은 비용에 대한 통제력이 더 좋아졌고요. 게다가 반감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채굴 보상이 줄어들어서 어떡하냐가 아니라 다양한 트랜잭션 수수료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면서 채굴자들이 더 뭔가 부유해졌습니다. 좀 여유가 생겼죠. 그리고 네 번째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최초의 반감기. 이 때문에 지금부터의 가격 흐름은 이제 반감기 이후의 가격 흐름만 보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굉장히 큰 변수가 하나 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더욱 탈중앙화된 비트코인 네트워크다라고 했는데 이 4년 전에 보자면 그 2020년에 보자면요. 거의 채굴을 중국이 독식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고맙게도 채굴을 금지하면서 채굴자들이 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러면서 24년 2월 기준으로 보니까 해시레이트가 미국 40, 중국 15, 러시아 12 탈중앙화 됐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더 비트코인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탈중앙화 됐다는 측면에서는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반감기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반영, 하나는 미반영. 선반영은 사실 기적의 단어죠. 네. 비트와이즈 CIO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반감기 전 이미 랠리가 나타났었잖아요. 이 반감기가 이미 비트코인 가격에 선반영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반감기 직전에는 조정이 나오는데 이번 반감기에는 반감기 전에 랠리가 나온 게 ETF 자금 유입을 통해서 반감기 효과가 땡겨져서 이미 선반영된 거다라는 이제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어떤 자산운용사 ETC 그룹 리서치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아직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반감기 이후에 그럼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선반영 됐다면 떨어질 테고 미반영 됐다면 강세를 나타내겠죠. 대체적으로는 강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정점에 도달 안 했다라고 분석했고요.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감기 낙관론이 펴지고 있는데요. 이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 6월 만기 비트코인 콜옵션에 5.4억 달러가 몰려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낙관하는 트레이더가 많다라는 거죠. 이 구체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전문가들이 어떻게 전망을 하나? 라고 해서 더블록이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고맙게도. 자, 바이낸스 CEO 아까 말했죠. 반감기 도래 이후 6개월간 뚜렷한 가격 상승을 경험했다. 반감기 사이클로 불리는 4년마다 신고점을 경신했다. 라면서 긍정적으로 봤고요. 크라켄 애널리스트 역시 사이클 정점 아니다. 라고 해서 강세장 끝나지 않았다. 라고 봤고요. 난센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고금리 상황 등으로 인해 조정 발생 중이지만 이 매크로 변수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스트롱홀드 디지털 CEO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보면 반감기 이후에 낙관 전망이 우세하다라고 해서요. 반감기 이후에 전통적인 가격 흐름을 탈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요. 반감기 영향이 이미 가격에 선반영이 됐다. 반감기 이후에는 약세를 나타낼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JP 모건 같은 경우가 뚜렷하게 이제 약세를 전망한 경우고요. 바클레이드 출신 랜든 CIO 같은 경우에는요. 공급 감소 영향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해서요. 사실 역대로 봤을 때도 반감기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 구간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측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젠스리 CEO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로 인한 공급 쇼크로 가격 상승이 전망된다라고 했어요. 여기도 역시나 장기로 보면 오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체이널리시스 VP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거다라고 본 거죠. 코인베이스 수석 제품 총괄 같은 경우에는 ETF발 자금 유입과 ETF 효과까지 겹쳤습니다. 반감기로 자본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거죠. 헬스엑스 CIO는 반감기와 무관하게 비트코인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력하다. 야, 반감기는 무슨 반감기? 원래 비트코인 펀더멘탈은 강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 가운데요, 제가 약간 좋아하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레트 캐피탈이라고요. 되게 유명한 크립토 분석가인데 이분이 이제 반감기 사이클을 분석하고 반감기 전에 상승, 직전에 이 파란 원이 되돌림, 그리고 이 빨간색이 6개월 횡보, 그리고 1년 동안 상승 랠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과거 사이클을 감안하면 역시나 렉트 캐피탈 역시 이 재축적, 이거 횡보한다는 뜻이거든요. 횡보를 좀 하다가 상승을 할 거야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감기도 있지만 반감기보다는 다른 포인트도 봐야 할 텐데요. 일단 당장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해소까지는 아마 횡보할 거다. 라고 비트파이넥스 파생상품 책임자가 전망했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약간 지금 좀 진정되는 국면이긴 하죠. 근데 이게 또 언제 또 약간 달아오를지 몰라서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아마 지금 가격이 오르는 것도요. 요 지정학적 위기, 긴장감이 조금 해소된 영향이 아닐까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21 쉐어즈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는 횡보할 거고 이후에 랠리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매크로 당연히 봐야 되겠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크립토 시장은 거시경제 상황이 좌우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거시경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죠. 자,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 블랙락 쪽에서 전망을 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한 6월쯤 할 것 같아. 이게 대체적인 컨센서스입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은 아마 하반기쯤에 금리를 낮출 것 같아.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차례 혹은 두 차례거든요. 블랙락은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어쨌든 시장에 퍼졌던 금리 인하 기대감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셈이죠. 특히나 이 금리 인하 기대감 관련돼 가지고요. 이번 주 비트코인 관전 포인트 탑5라고 했는데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26일 미국 3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뭐 혹자는 연준이 그러니까 파월은 CPI보다 이 PCE를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이 PCE가 어떻게 발표될지를 한번 지켜보고 나서 투자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뭐 온체인 지표는 긍정적이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온체인 지표로 보자면 온체인 지지선이 약 64,800달러래요. 그래서 여기는 지지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온체인상으로 혹시라도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65,000 선쯤에서는 분할 매수에 나서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까를 봤더니요. 어쨌든 지난 반감기 이후에는 647%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반감기는 28년 3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폴로 캐피털 최고 투자 책임자가 다음 반감기까지 20만 달러 도달 전망이라고 했는데 지난 반감기에 647% 올랐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지금 승인이 됐어요. 근데 28년까지 20만 달러 이거 조금 약간 약한 전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그 반감기 직전에 조금 떨어지는 게 있었죠. 6만 달러를 막 어렵게 사수를 하면서 이 과열이 회수됐기 때문에 향후 8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톱니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트리거만 있으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향후 12, 18개월 내 15만 달러 돌파할 거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 와중에 가쁜 마운트 곡스 이게 뭔 소리야? 이 마운트 곡스는 코인 시장을 떠돌고 있는 굉장히 아주 사골국이죠. 네, 진짜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었습니다. 일단 마운트 곡스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은 14만 개 정도 됩니다. 저는 이 물량이 비트코인 ETF가 나온 이후로는 이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버드가 지금 다시 시장에 번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면 얘기가 언제 나왔냐? 이 코인포스트라고요. 이 일본 미디어입니다. 아무래도 마운트 곡스가 일본에 있는 거래소니까 일본 미디어가 조금 제일 빨라요. 그 코인포스트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14년 파산한 마운트곡스가 고객 상환 절차를 시작을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일본 엔화가 추가됐네 상환 옵션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마운트곡스 공식 웹사이트에는 채권 상환 개시일이 24년 10월 30일로 명시돼 있다. 그러니까 31일 날 채권자들한테 코인이든 엔화든 나눠줄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코인포스트가 뭐라고 했냐 이번 옵션 추가로 표시된 기한보다 2에서 3주 이르게 상환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면서 코인포스트에 보도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나옵니다. 특히나 레딧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이 모인 또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올라와 있냐면 채권자 상환 정보 페이지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추가됐어. 아까 엔화 추가됐다라고 했는데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추가됐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마운트곡스 들고 있는 물량 약 14만 개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비인크립토가 뭐라고 보도했냐면요. 아까 14만 개 정도, 정확히 14만 한 2천 개 정도 들고 있는데 대량 매도 초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14만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의 매도 폭탄으로 떨어지면서
가격이 급락할 거야 라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비인크립토는 이번 배분 계획에 14만 2천 개의 비트코인, 14만 3천 개의 비트코인 캐시, 690억 엔이 포함됐다라고 설명을 했다. 재밌어요, 여기서. 마운트 곡스발 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는 종종 시장의 관심을 받아왔으나 실제 영향을 준 사례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마운트 곡스 돈 준다는 얘기는 2017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미뤄지다가 이제 24년 10월 30일 날 시작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게 왜 퍼드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첫 번째 10월에 배분되거든요. 네. 10월 31일이 웹페이지에 표시된 날이에요. 그런데 10월에 배분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과거 비춰보자면 과거에도 언제 된다 했는데 계속 미뤄졌어요. 진짜 될까도 의문이에요. 진짜 10월에 배분이 될지 의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10년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받으면 당장 팔 거야. 일단 여기 기사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분석가들은 이번 배분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10월에 큰 규모의 매도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들이 거의 10년간의 기다림 끝에 자산을 현금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이 마운트 곡스 채권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당장 파시겠습니까? 저는 안 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월에 매도 폭탄이 나온다는 건 마운트 곡스 채권자라서 비트를 받은 모든 투자자가 일시에 14만 개의 비트코인을 받자마자 던진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가정이 맞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요게 한 의문입니다. 10년을 기다렸으니 당장 판다? 게다가 매도 폭탄이 나온다는 건 채권자들의 대부분이 당장 매도를 친다라는 거잖아요. 과연 채권자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사실 핵심입니다. 팔 사람은 이미 팔았습니다. 사실 이 뉴스는 23년 3월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때 이제 23년 9월에 배분한다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또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또 계속 미뤄가지고 결국은 이제 24년 10월 31일인데 이때 뭐가 나왔냐면 마운트 곡스 채권을 매입해온 최대 채권자가 9월에 반환받은 비트코인을 팔기보다는 보유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채권자는 70% 비트코인, 30% 현금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의 90%를 받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14년에 해킹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아마 14년에 뭔가 마운트 곡스 채권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뭐 개인도 있을 테고 고래도 있을 테고 뭐 기관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아마 개인이겠죠. 근데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당장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특히 그래서 언제? 2017년 불장이 왔을 때 여러 기관들이 이런 펀드들이 채권을 사고 다녔어. 채권자들한테 자, 너네가 진짜 마운트 곡스에서 배상을 받으려면 여기서 또 얼마를 기다려야 될지 몰라.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그때 뭐 $10,000, 뭐 $15,000 이렇게 막 넘어서고 있었잖아요. 마운트 곡스에 물렸던 시점보다도 더 높은 가격으로 비트코인이 올라온 거죠. 훨씬 높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 이제 VC들이 다니면서 뭐라고 했냐면 펀드들이 다니면서 채권자들한테 자, 야, 너 또 몇 년을 기다릴래? 아니면 그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걸 우리한테 팔래라고 했을 때 그때 판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미 많은 개인들 가운데서는 자신들의 채권을 정리를 했고요. 이 채권을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들은 여러 가지 펀드나 VC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쉽게 말해서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죠.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10월 31일 날 받는다 손 치더라도 기관들인데 물량 조절 안 하고 그냥 매도를 칠까요? 아니죠. 당장 23년 3월에 나온 기사만 봐도 최대 채권 보유자가 안 팔겠다, 보유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더군다나 이들 기관이 아마 비트코인을 판다라고 쳐도 10월 31일 즈음 해가지고 대량으로 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가격 흐름과 자신들이 물량을 내놨을 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면서 매도를 할 겁니다. 이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마운트 곡스발 퍼드는 이제 그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